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화두로 이런 그림을 먼저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네, 지구의 온도 변화. 이 지구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 보시는 것과 같이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ESG 열풍이 불까? 이런 의아함 분명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배경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떤 배경 하에서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고 이 시점에 ESG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이야기인지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ESG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어쩌면 지난 5년 동안 가장 이 경제산업의 지배적이었던 키워드를 하나 꼽으면 4차 산업혁명. 근데 앞으로 적어도 5년 동안 이 경제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키워드가 될 것, 그게 바로 ESG일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ESG는 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파도를 나는 한번 이겨볼래, 싸워볼래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본질인 거예요. 자, 그러면 ESG란 무엇인지 달려가 볼게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동안 기업들의 경영 목적이 뭡니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의 목적?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윤 극대화예요. 그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환경보호를 신경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었던 거죠.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윤극대화에 반해요.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돼요. 반하는 일인 거예요. 비용이니까. 그동안에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였기 때문에 환경 문제, 사회 문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쓰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환경 문제 신경 안 쓰면 이윤극대화도 어려워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윤극대화가 불가능해요. 지배구조 개선하고 윤리경영하지 않으면 역시 이윤극대화와 급격히 멀어집니다. 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세계국제기구가 엄청나게 이 환경과 관련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환경과 관련 국제기구 성격의 것이 IPCC라는 국제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환경 관련 이 공학 전문가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여기서 뭐 보고서를 보면 뭐 600페이지, 700페이지짜리 이런 보고서가 3편이나 벌써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을 다 들여다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만 한 문장으로 제가 그 보고서를 요약해드리면 우리 지구는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지구 온도가 1.5도씨만 더 상승해도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야만 한다 라고 경고합니다. 국제기구가 이렇게 경고하고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이행 계획안을 제출을 완료했죠. 유엔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했던 이행 계획안을 다 모아가지고 195개 나라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안을 다 모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지금 각 국가가 최선을 다해 한치의 오차 없이 최선의 결과로 나온다 하더라도 도출된다 하더라도 지구온도는 대략 2040년 정도면 1.5도씨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를 지켜만 볼 일이 아니구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더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ESG가 부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ESG가 부상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물건 살 때 세금 내세요? 소주 살 때 세금 내세요? 담배 살 때 세금 내세요? 맞아요. 다 세금 내요. 세금 안 내는 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산화탄소에도 세금을 매기겠다. 새로운 종류의 세제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EU에서 마련한 탄소 국경 조정제도예요.
잠깐 설명드려보면, 한국 너네 나라에서 이런 제품 우리 EU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 제품 탄소 저감 노력했어 안 했어? 판단합니다. 탄소 저감 노력 안 했으면 이만큼 관세를 매길 거야. 보호무역 조치죠. 다시 말하면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산화탄소 저감을 해야 된다. 이윤극대화와 탄소 저감 노력이 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다.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수출을 위해서라도 친환경적 접근을 해야만 하는 시대. 그러니까 ESG가 중요한 경영 전략이 되는 시대죠. 더군다나 이번 EU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제가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만큼은 남성, 이만큼은 여성, 제가 분류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걸 분류학, 텍서노미라고 해요. 역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 중에 어떤 것들은 그린 에너지, 또 어떤 것은 이산화탄소 저감에 도움이 안 되는 나쁜 에너지,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요. 나쁜 에너지, 좋은 에너지.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텍서노미는, 그린 텍서노미는 에너지를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이제 좋은 에너지, 이산화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산화탄소 저감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석유화학 발전, 석탄 발전과 같은 기존 화석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던 방식에서 풍력이나 혹은 태양광과 같은 클린한 에너지로 전환되고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일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그 속도를 맞출 수 없다. 방사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문제가 없다 한다면, 안전 문제가 보장이 되는 한 우리는 원자력 발전으로의 전환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제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수출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이 변화합니다. 이제 환경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환경보호에 신경 써보자. 그런 것의 성격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죠.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라도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를 아마 한 300가지는 들어드릴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례 한 가지만 들어드리고 환경 문제는 마감할까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인데요. 바로 미국의 마스터카드. 이 회사는요, 여러분의 그 소비 성향도 알고 있지만 특히 환경 의식 수준을 잘 알아요. 미국이나 유럽의 시민들은 환경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비할 때마다 지금 이산화탄소를 얼만큼 발생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합니다. 더군다나 환경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늘 자려고 봤는데 이산화탄소를 오늘 하루 100이나 발생했네. 잠 못 자겠어 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이걸 누르죠. Plant Trees.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500원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탄소 중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개념은 탄소를 0으로 만들자가 아니라, 탄소를 완전히 줄여서 숨 안 쉬자가 아니라, 탄소를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다면 발생한 만큼 탄소를 저감하는 노력도 똑같이 해서 발생한 만큼 0으로 만들어 보자. 이게 탄소 중립의 개념이거든요. 결국 마스터카드의 이런 경영 전략은, 이런 기술적 도입은, ESG 경영은 비용 증가입니까? 아니면 팬의 증가입니까? 소비자를 팬으로 바꾸는 그런 전략이죠. 이윤극대화와 반할까요? 아니면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우리가 고를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지 말지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우리는 경영전략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더 멋있게 해 나갈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 문제를 단순히 외면하면 그냥 소비자도 그 기업을 외면해버리는 시대다라고 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를 보여드린다면 기업들이 이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했던 독일, 일본,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어떻게 이 고령자 프렌들리한 그런 유통환경을 만들었는지, 그런 걸 소위 시니어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한두 개만 저와 함께 고려해 볼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저는 독일의 카이저라는 마트 회사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트 회사는요, 이미 그 지역의 소비자들을 굉장히 많은 비중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 고령자에게 어떻게 편리한 유통환경을 만들어 볼까 하는 것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고민의 배경이 보시는 것처럼 카트 손잡이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네, 돋보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돋보기 밑에 이 의자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장 보다가 힘드시면 쉬어가시라는 그런 의미겠죠.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 의자 밑에 또 뭐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팡이 꽂이에요.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카이저라는 이 마트 회사가 고령자에게 얼마나 더 편리한 유통 환경을 제시해 볼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흔적이고요. 카이저의 이런 기업 사례만 가지고도 분석을 해보면 제가 아마 10분 동안은 말씀드려야 될 만큼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고령자를 위한 제품,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혹은 고령자에게 맞춤화된 그런 유통환경, 이런 것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고민, 그게 결국은 사회 문제 해결, ESG 경영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팬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윤극대화와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여러분께 던져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메들라이프 웨이즈, 이 미국의 기업은요, 모데너 카페라는 시니어의 아지트 혹은 커뮤니티 공간, 카페를 제공합니다. 보시면 단순히 식사하고 음료 마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여기서 요가 활동도 같이 하고요, 요리 교실도 같이 하고요, 여러 가지 고령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 캠퍼스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메들라이프 웨이즈라는 이 기업은 고령자에게 딱 맞춤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도 가져가고 동시에 소비자들을 팬으로 만드는, 이윤극대화에 반하지 않는 그런 비용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들 중에 하나가 소니의 아이보 2.0입니다. 아이보 2.0은 로봇 펫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 펫은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령자에게 독거노인 고령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독거노인 고령자에게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 로봇 펫은 이 고령자를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감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 치매를 겪고 있는 보호 대상의 고령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에이징 테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응해 볼까, 그게 바로 대표적인 에이징 테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접근도 역시 모두 다 ESG 경영입니다. 사회 문제라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방관할 수 있는 과제를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도 가져가는 그런 노력들, ESG 경영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이 G라는 영역, 이 영역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너 리스크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이것이 이 기업에게 준 그 충격은 얼마나 컸었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 기업은 바로 남양유업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남양유업의 갑질 사건. 이 갑질 사건이 있었을 때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었죠. 시가총액도 주가도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급격히 감소한 거예요. 근데 대신에 경쟁사에게는 상당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예 바뀌는 거예요. 남양유업의 팬이었던 이 소비자가 이런 갑질 사건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엄청난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 이런 기업의 사례를 우리는 직면하고 나면 그 소비자는 아예 옮겨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도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숙제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뿐 아니라 이 남양유업은 갑질 사건도 있었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코로나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거짓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또 한 번 큰 뒤통수를 쳤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오너 리스크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사례가 바로 테슬라의 CEO죠. 앨런 머스크가 만우절날 테슬라가 자금난으로 파산했다라는 농담을 트윗으로 올렸었습니다. 엄청난 구설수에 올렸었죠. 근데 이 보시는 것처럼 기업 정보 공개와 관련한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면, 이런 면에서 이 섣부른 트윗, 이것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주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요동치고 또 역시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초래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때 최종 합의된 징계안이 있었는데요. 그 징계안이 2천만 달러의 벌금, 또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물러나서 3년간 복귀하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최종 합의에 도출된 징계안도 엄청났었던 사실. 이렇게 오너의 혹은 경영자의 혹은 기업 전체의 부적절한 이런 대응 혹은 부적절한 행동, 이런 것들로 얼마나 큰 주주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손실을 주는지, 소비자에게까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오너 리스크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오너의 개념을 좀 알아볼게요. 오너, 기업의 주인이란 뜻이죠. 도대체 기업의 주인은 누굽니까? 기업의 주인은 상속받은 자입니까? 기업의 주인은 대주주입니까? 혹은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소비자입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주주만이 굉장히 중요한 주인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고, 모두가, 이 기업을 구성하는 그 모두가 커뮤니티라든가 혹은 이 나라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이 기업의 주인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윤 극대화라는 스테이크홀더 밸류라는 이 단어가 더 이상 모든 것이 아니다, 기업의 모든 목적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 이제 그 상식은 깨져져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고용인들,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환경보호,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공급업자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우리 돈 많이 벌으려고 이윤 극대화하려고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입장에서 단가를 후려치기, 공급업자에게, 중소기업 공급업자들에게 단가 경쟁시키고 이렇게 하면 갑질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러나 이 공급업자도 중요한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 기업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 국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까?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도 기업이 만든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방송국까지 오게 된 그 과정도 교통 서비스라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었다면 역시 오기가 어려우셨을 것이고요. 사실 이 영상이 제작돼 가지고 이 영상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말 그대로 기업의 역할이 없었다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 가계, 정부가 3대 경제 주체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은 단순히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은 모두다라는 개념이죠. 모두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행동도, 기업의 여러 가지 목적도 모두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될 텐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게 투명한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그러니까 이사회 하면 우리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죠. 이사회에서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대주주가 뭐라고 얘기하고 하는 장면들을 종종 보고 계시죠. 근데 이사회의 역할이 뭐냐면요,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에 주주가 있겠죠. 주식을 보유한 사람, 그 사람들이 소유자예요. 그 소유한 주주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가장 많은 주식 비중을 소유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주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근데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된다. 이 기업을 소유한 주주와 실제 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달라야 된다. 이게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고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보신 것처럼 이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선임합니다. 어떤 인물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었으니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런 인물들이 이사회 멤버가 되어야 된다. 이사회를 선정합니다. 그럼 이사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뽑아놓은 경영자를 감시해요. 경영자가 단독으로 우리 기업을 위해서 마구 경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감시를 통해서 마음대로 경영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회가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그 논리가 바로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인은 뭐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주가가 올라야지.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올라야지. 근데 경영자들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경영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가가 오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든,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더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경영자의 목표, 나의 이익을 높여야 된다라는 입장과 주주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죠.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경영자를 뽑아놨더니 경영자가 주주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또 일하는 것도 있다. 그걸 어떻게 보면 횡령도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는 거죠. 기업의 이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사회라고 했죠. 그럼 이사회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회는요, 핵심 경영 전략 수립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경영진들이 경영을 할 텐데 그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경영 전략이나 연도별 어떤 사업 계획 같은 거를 수립할 때 같이 토론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사내외 그 투자 계획이라든가 구조조정 계획,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도 합니다. 우리 전자회사인데 우리 우주산업으로 좀 뛰어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쩌면 경영자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이사회가 봤을 때는 지금 그거 진행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각화해야 될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기별 경영 실적을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사회가 하는 일이에요. 또 경영진을 선임하고 그 경영진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경영진을 육성하기도 하고요.
경영진을 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적인 보상에 관한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사내 이사를 후보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사내 이사 중 대표이사를 누구로 선임할 것인지, 사내 이사에 또 직위가 있거든요. 직위를 부여한다든가, 경영진의 평가 보상 이런 것들, 퇴직금 책정 이런 것들도 다 이사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결국 이사회가 ESG 경영에 있어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특히나 포스코 그룹의 이사회를 대표적인 예로 사례를 들어보면 주주총회, 결국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회를 선정하고, 이사회는 결국 CEO를 계속 감시 감찰하겠다. 그럼으로써 이 경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또 CEO가 자기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지, 아니면 주주총회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지를 감시 감찰할 수 있을 텐데,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그 위원회를 한번 보시면요, ESG 위원회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평가 보상, 재정, 감사, 경영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로 구성된 게 이 이사회예요. 결국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ESG 위원회를 통해서 포스코 그룹이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을 꾀함에 있어서, 너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윤이 극대화될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이윤 극대화로 갈 수 없는 것이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ESG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관리 감시 의견을 계속적으로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이런 것들이 올바로 구성될 때만이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이고, 그런 이사회를 갖춘 기업만이 소위 말하는 ESG 경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지배구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강조하는 그 문장을 준비해 왔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많이 참조하고 있는 글로벌 보고서입니다. Annual ESG Manager Survey라는 이 보고서인데,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보여주기식 목적으로라도 E와 S에 신경 쓸 수 있지만 G는 진정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환경 문제, 사회 보전, 사회 문제 해결, 이런 영역의 것은 기업 입장에서 홍보 목적으로라도 비용을 투입할 수 있고 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G, 지배구조 개선만큼은 기업의 진정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ESG 기업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 뭐만 보면 된다? G만 보면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실제 한번 볼까요?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여러분들도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이 투자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와 동업할 사람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도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동업하는 관계의 파트너 기업을 선정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투자할까? 어떤 기업과 동업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ESG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가 아닌가 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E와 S는 그냥 흉내내기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언론 보도 목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배구조만큼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정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투자 의사결정 시 고려하는 요소로서 지배구조가 얼마나 개선되어 있는가를 이미 80%가 넘게 그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ESG 기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E와 S가 아니라 바로 G라는 거죠. 그만큼 G가 중요한 영역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이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의 행보들이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나쁜 사례, 지배구조 개선을 더디했던 기업의 사례, 정말 유명하죠. 리처드 풀드라는 소위 리만 브러더스의 CEO입니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배경 중에 하나로 바로 이 CEO의
지배구조가 약했던, 지배구조 개선에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경영 사례를 많이 꼽고 있는데, 그래서 리만 브로더스 사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태의 배경을 보면 이 경영자가 결국 서프라임 모기지, 위험성을 알고도 계속 이 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위험성을 알고도.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이사회가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회 멤버 중에 금융인 출신이 2명밖에 없고요. 현직 금융인이 아닙니다. 나머지 이사회 멤버들은 심지어 금융에 대한 경력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회는 이 CEO의 말을 그냥 아첨하듯이 따르기만 합니다. 이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확실한 투자를 장악해 나가면서 시장은 장악할 수 있어. 자기 임기 동안 충분한 성과는 낼 수 있어요. 실제로 경쟁력도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독식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투자를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이사회가 계속 저항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그 목소리를 들을 턱이 없었던 거죠. 결국 지배구조 문제가 부실했기 때문에 어쩌면 리만 브로더스 자신 그 기업 자체도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준 배경이 되었다. 이만큼 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문제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이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방금 말씀드렸던 리만 브로더스 사태를 기반으로 보면 지배구조는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이사가 독립적으로 CEO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회계 전문성, 재무 전문성, 경영 전문성,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닐지, 불안정한 방식에 의존해서 너무 많은 빚에 의존해서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닐지, 이런 것을 감시 감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활동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어야 되고요. 이사회의 회의 시간이 적절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냥 식사하고 마무리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영진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회 멤버가 됐는데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는다든가, 그런 이사회 멤버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경영자가 제대로 경영을 하는지, 또 ESG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단기적인 안목만 보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까지 보아가면서 경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회란 보통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을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요. 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사례를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남승우 대표님께서 33년간의 이 오너 경영을 마감하고 1호 사원이었죠. 이효율 대표를 경영권을 이임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이 풀무원은 그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도 ESG 최우수 기업으로서 선정을 받아왔습니다. 식품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4년 연속 A+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다른 영역, 환경이나 사회 영역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영역에서는 A+ 등급을 놓치지 않는 그런 기업의 대표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례로서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적절한 보상체계 제대로 구성되어 있나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월급쟁이 세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열심히 2년여 동안 근무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았더니 보니까 통장 잔고에 5천만 원 쌓였는데, 근데 집값은 그동안 평균 2억 정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5천만 원만큼 성실히 살아서 부자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1억 5천만 원만큼 가난해졌다라고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그것을 저는 이름하여 K자형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누가 부자가 됐는지는 열심히 살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자산을 보유했는지 여부였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실제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성실히 일만 하면 나는 더 가난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군다나 이 PI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집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평균적인 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 연소득을 가지고 그 집값을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값이 19배를 찍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평균적인 소득 근로자가 19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았을 때 그때 그 집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한 푼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일 것이고, 물론 19년이 지나서도 집값이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법은 또 없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지만 그냥 부자가 되는 일과는 다른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입니다. 월급쟁이자들 입장에서는 그때 그 비트코인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주식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집 샀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주입니까? 근로자도 역시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적절한 보상 체계를 이루는 것, 이것도 경영진이 신경 쓰고 책임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쩌면 월급쟁이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을 CEO라고 보통 표현을 해 본다면, 그 밖에 일반적인 소득자 혹은 사원의 소득과 비교했을 때 몇 배나 차지할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값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꾸준히 치솟다가 그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적절한 보상 체계는 무엇인가? 모두 다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만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면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모두가 주인이라는 그 법칙에 위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보상 체계를 이루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경영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적절한 보상 체계라는 면에서 요즘 들어 크게 강조됐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ESG 경영을 강화하는 그런 행보를 발표를 했는데요. 직원 860여 명을 대상으로 스톡 옵션을 지급하는 것을 확정했고요. 또 여성 사회이사를 선임한다든가, 또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역시 적절한 보상 체계를 관심을 갖고 또 성평등 이런 것들도 실현해 나가는 ESG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거 어떻습니까? ESG라는 이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물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거스를 수 없이 대응해야 되는 과제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그런 순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ESG 경영은 사실 기업의 본질입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전략이 아닙니다. 본질 그 자체여야 됩니다. 많은 의류 회사들이 우리 물건 사주세요, 우리 물건 이쁩니다 라고 광고하는 동안, 너무나 유명한 파타고니아는 Don't buy this jacket, 이 옷이 굳이 필요 없다면 사지 마세요 라는 마케팅 문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ESG 경영은 기업의 본질임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많은 ESG 경영이라는 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 있는 많은 유러피언 기업들은 말이죠, ESG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외치지도 않습니다.
또 ESG에 후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의 행보와는 달리 오히려 ESG 부서를 없애고 있어요. ESG 경영이 어떻게 일개 부서한테 맡길 일이냐. 전사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경영 전략, CEO뿐만 아니라 생산, 마케팅, 재무, 회계 모두가 해야 될 일이지. 전사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일개 부서가 도맡아서 해야 될 일이냐. ESG 경영은 기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내재화해야 된다라는 그 철학을 발표하는 사례들이 쑥쑥 늘고 있습니다. ESG 기업은 오히려 ESG를 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린워싱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ESG 기업입니다 라고 포장만 하는 모습인 거죠. 굴뚝에 먼지는 풀풀 뿜어내고 있는데 굴뚝 색깔만 초록색으로 바꿔가면서 우리는 ESG 기업입니다 라고 외치면 정말 ESG 기업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린워싱, 그런 보여주기식 목적, 마케팅 목적, 혹은 ESG 어떤 어워드를 받기 위한 목적, ESG 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한 목적, 그런 목적만을 위해 달려가는 기업들의 행보를 지적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SG는 기업 전략이 아니다, 본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마저도 그린워싱이 답일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어쩌면 얼마 전에 이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었는데 이 거대한 파도 뒤에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장기 침체, 초인플레이션. 근데 그런 또 장기 침체와 같은 거대한 물결 뒤에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 문제와 같은,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거대한 물결이 또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거대한 파도를 우리는 거스를 수 있습니까?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타야 되겠죠. ESG 경영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기업들이 ESG 경영에 좋은 선례들을 남기고 있는지, 그럼 우리 기업은 어떤 식으로 ESG 경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방향성을 찾고 우리의 움직임을 같이 발맞춰 나가는 것이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닐까요? 거대한 파도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파도를 타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서핑 교육을 받다 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서핑 초보들이 높은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 합니다. 근데 이 높은 파도가 앞에 있어도 이 서핑의 고수들은 굉장한 그 흥미진진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파도를 잘 알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거스를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파도를 거스를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이 파도를 어떻게 잘 탈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강연 시간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